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동 긴장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며 압박했으며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미국의 직접 개입을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언론은 중동의 위기 상황에 미군의 직접 개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급거 귀국길에 올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관련해 국가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으며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정식적으로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간 기업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처음으로 확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원 통과에는 일부 난항이 예상되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80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선 쾌거입니다. 지난해부터 AI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의 HBM3E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가치를 키웠고 업계에서는 올해 약 19조 원, 내년에는 30조 원에 달하는 HBM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다시 한번 급등했고 지수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하원과 같은 나머지 절차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뉴스가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오픈 AI가 2억 달러 규모의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갖게 되는 의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오후장부터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약했음에도 PI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요. 덜 가던 SKC도 어제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샘 올트먼 MS 갈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두 기업은 이제 독점 파트너십을 맺게 됐었는데요. 애저가 유일한 연산 인프라가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기술의 상업적 판매 권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갈등 최고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송전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오픈 AI가 사이즈가 계속 커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지면서 일단 기본적인 가치가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33% 지분을 제공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한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건을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49%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계속 이제 조건을 바꾸는, 사실 좀 MS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계속 원래 계약이 있는 건데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런 걸 공론화하고 있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픈 AI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 AI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분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오픈 AI 입장에서 이제 공익기업 PBC라고 해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성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론화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한계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수익 권한을 제한하거나 포기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저만 말씀하신 대로 애저만 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싸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자신들의 많은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애저가 이용하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향후에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 이런 걸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쓰고 싶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코어웨이브라든가 이런 쪽과 협력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강자로서 갑으로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애저한테 묶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하시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종속적으로 자신들이 묶이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느낌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10억 달러라는 게 예전에 받을 때는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큰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00억 달러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얼마 안 주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독점 계약을 풀어야 AI 모델의 이제 어쨌든 민첩한 활동이나 확장이 배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MS와의 갈등 및 심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이라고 이제 핵 협상이라고 뉴클리어 이제 이런 상을 쓰고 있으면서 공정위에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덩치가 작고 오픈 AI가 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거나 어쨌든 저작권 중복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윈서프라고 최근에 이제 인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IP를 갖고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MS의 자체적인 어떤 기술과 이제 중복되고 있고 공유하다 보니까 못 쓰는 기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계약 조정에 대해서 조정이 시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전혀 향후에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인수합병이라든가 기술 통합이라든가 독립적인 어떤 지적 재산권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경쟁 관계입니다. 향후에 AI의 어떤 그 기술 글로벌 패권이라든가 국방부의 경쟁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에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나사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확대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풀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 AI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계약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의 전환이라든가 수익이 어쨌든 모델을 재정해야 한다라든가 전략적 자율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의 플랫폼을 어쨌든 독립화하기 위한 중대 리셋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인수합병 시에는 또 저작권 중복 등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AI 기술이 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두 기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먼저 짚어보고 이걸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기업들이 이게 협상이 되겠느냐 아니면 갈라서겠느냐라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오픈AI는 자립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MS는 놔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사실 오픈AI는 자립을 원하고 그러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챗GPT 서버는 여전히 애저에서 돌고 있고 기업이나 계약은 대부분은 MS 인프라 기반이고 사실 IPO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MS에 없이는 독립이 어려운 상태고 MS도 사실은 오픈AI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가치가 향후에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협상에서 서로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상당한 이슈고 오픈AI는 자체의 어쨌든 클라우드 다변화 속도를 높일 예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MS는 챗GPT가 아닌 자체 이제 컴파일 생태계를 더욱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제 새로운 리뉴얼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떤 계약서에 따라서 서로의 어떤 기업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서로의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혁신이나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트너십도 이제 재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AI는 요 계약서 이후에 다른 기업들과 많은 계약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400억 달러 받아놓은 것도 향후에 어떻게 쓸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 구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요 그거에 따라서 경쟁 구도와 이제 중단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요거에 따라서 기술 발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두 번째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2억 달러 AI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미국 국방부가 오픈 AI랑 2억 달러 규모로 지금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뭐 큰 금액이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많이 변화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국방부가 민간 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AI가 2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오픈AI뿐만 아니라 계약 맺은 걸 좀 보시면 많습니다. MS가 사실 이제 펜타곤하고 MS 컴파일러랑 계약을 최근에 맺은 게 있고 스케일 AI도 이제 많이 맺은 게 있습니다. 요 이제 관련해서 미국 전략 계약에서 맺은 게 있고 엔드윌과 같이 해서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윌도 메타랑 같이 계약해서 1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빅비어라고 AI도 1,000만 달러 계약 규모로 또 맺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고 실드 AI라고 해서 이것도 1억 9천만 달러 정도 계약을 해서 해상 무인기 조달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계약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민간 AI랑 어쨌든 이렇게 많이 계약을 맺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중국과의 경쟁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AI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냉정이 현실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AI 냉정 구도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디지털 방위 체계 산업이 된 게 아닌 게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면 어쨌든 기술력이 일단 안 되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먼저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AI 전략에 어쨌든 자신들이 설계하는 데서 민간 기업이 직접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초거대 모델 개발은 민간 기업만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국방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술을 만들기보다는 확보하고 통제하는 전략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이라든가 NIH라든가 어쨌든 나사라든가 국방부 등은 독자적 모델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딥마인드는 기술 조달과 계약 형태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국방에선 AI 필수 도구가 지금 현실화되기 때문에 AI는 이제 전쟁의 도구이자 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현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AI 산업은 이제 미국의 중심이자 고정을 하는 전략이 됨으로써 이제 이거 수출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AI도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 너희는 그 위에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AI가 단순한 어쨌든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향후의 안보나 정치나 경제를 좌우하는 전략 도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 길들이고 이제 통제하는 게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가 또 이제 사이버 전장, 의료까지 AI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 국방부 입장에서 본다면 AI로 미래 전투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이 미국 국방부의 AI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와 주게 될까요?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나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팔란티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미국 방위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러시아군이나 이런 병참선에서 이측 경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실은 AI가 없었다면 전선 유지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발언을 하고 현재 러시아와 대등하게 하고 있는 건 팔란티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드릴이 사실은 인더스트리아가 무인 자율 드론으로 전투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드론전에서 사실은 상당히 힘을 발휘했던 건 안드릴의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어쨌든 미 해병대라든가 호주 국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드릴의 드론을 통해서 사실은 어쨌든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스라엘전에 어쨌든 AI 컴파운드는 사실 미군의 어쨌든 이런 AI 전쟁에 어쨌든 라파엘이라든가 에비트라는 어쨌든 시스템에 이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쨌든 AI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방기술청은 자체 개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AI 기업과 외주 계약을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방공망의 반응 속도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은 검증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사실 사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많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프론티어 AI 기발이라든가 국방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 같고 민간이라든가 군의 협력이 새로운 모델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국방과 민간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방 전반에 도입이 되고 향후에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사실 협업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RTO AI 에어라든가 국방 육군 사관학교가 MOU를 맺었었고요. 국방 AI 센터 설립과 연합의 테스트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KAI가 젠젠 AI 지분 투자를 함께 해서 이게 효과를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은 투자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랑 국방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픈 AI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국방 운영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스타 계정 대량 정지 사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된 불만이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정이 아무 이유 없이 정지당했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 피해자 중에 상당수는 AI 자동화 시스템이 계정을 정지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잘못 내린 거 아니냐, 오류인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자 피용 사례, 그러니까 사회자 이제 피해 사례를 좀 보시면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고된 유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계정이 정지됩니다. 별다른 사고나 경고 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유가 불분명한데 사례가 정지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차단이라든가 인증 루프가 이제 로그인 시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 인증 반복이 되면서 계정이 불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물이 삭제가 되면서 가시성이 감소가 됩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엄청나게 답답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이 더 문제는 대응입니다. 대응. 그러니까 메타의 대응 방식이 공식 해명이 이렇습니다. 일부 사용자 계정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을 미공개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복구 프로세스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를 하거나 이게 메타 고객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의 제기의 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반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책임 회피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불편이라든가 손해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라는 게 생각이 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왜 정지가 됐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서 이거를 자신들이 다 뭐 인터넷 찾아봐야 되고 AI 오판이라도 말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요청에 대한 침묵이 있다라는 게 불만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어떤 행동이 잘못했는지. 다 그래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을 거고 계정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 계정이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보통 이런 인스타는 오랫동안 자신이 관리해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평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한 어쨌든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록들을 오랫동안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의 제기를 하면 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게 더 힘든 거고 유료 회원이 아니면 대응도 안 해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요 인증 계정에 14.99달러 구독자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아닌 사람들은 또 회복을 안 해주는 게 약간 이게 돈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다수 사용자들이 느끼는 핵심 포인트는 분노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 어떤 판단이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정확한 대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자동화 시스템이 계정 정지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5인 탐반이나 5인 판단을 계속하는 것 같고요. 반복적이고 어쨌든 일관성 없는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피해를 계속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대응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사전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정을 좀 백업을 해놓으십시오. 사전에. 그리고 이제 로그인 정보를 이중화해 놓으시고 연결 채널을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결제 정보를 스냅샷을 좀 찍어 놓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셔야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에 이게 보상받기가 좀 힘드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태가 발생하실 경우에 이제 72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의 제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인스타의 헬프센터에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항의를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을 남기실 때는 정지된 메시지라든가 이메일 캡처를 해놓으시고 X라든가 레딧, 우리나라는 레딧이 없는데 해외 사례 중 레딧 같은 거를 이제 남기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X를 통해서 남기실 필요가 있고요. 광고나 유료 고객은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러니까 자신은 못하니까 타인에게 이제 활동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게 이제 끝나시고 나면 72시간이 끝나시고 나면 사후의 회복이나 대응을 이제 구도화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정 복구 후에는 잘못된 정지 사유나 캡처를 별도로 저장하시고 이게 재발 방지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 부재에 대응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이제 계정들에 대해서 이제 최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5인 판단에 대한 내용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류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회사 측의 대응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알리바바, 애플 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들어가게 되는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의 IT 거인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가 QN3 AI 모델을 이 애플 아키텍처에다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건데요. 애플과 알리바바 두 기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법을 따라야겠죠. 현지 AI 파트너가 필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기준으로 아이폰은 중국 판매량 1위를 다행히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1월 1분기에 5위였어요. 점유율이 사실은 13.7%로 이제 980만 대 정도, 980만 대 정도 팔렸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1위를 회복했는데 이게 단순히 잘해서 회복한 게 아닙니다. 할인율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할인율을 때렸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할인 프로모션 전략적 가격 조정을 9월에 이제 단기 효과를 냈기 때문에 1위를 한 거고요. 공식력 기관에 따르면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 5월 된 게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중국에서 어쨌든 가격 할인 전략이 해서 이제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51달러 정도밖에 안 돼. 요 부분에 할인 정도를 해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도전 국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위 했던 게 1위 한 거는 단순히 거의 300달러 정도를 깎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다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1분기 성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점진적 회복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분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이제 서로가 이제 협력하게 된 건 AI 파트너가 필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 아이폰은 AI를 정식 출시하려면 어쨌든 중국 정부와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랑 손을 잡았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알리바바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기술력을 활용하고 최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쨌든 Q1 말씀하셨던 시리즈와 같은 것 강력하게 활용하라는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지금 1위를 활용한 부분을 판매 회복을 현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주도권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애플 게 아니잖아요. AI가 이런 것들이 AI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알리바바 모델로 대체되게 면 정확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 안에 모든 자료 같은 것들이 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바바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판 아이폰 AI는 미국판보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중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정책들이 어쨌든 변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반응에 대해서 미지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진출을 위해서는 또 중국 기업의 제품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기업의 결합이 나타나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알리바바랑 애플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글로벌 AI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투 트랙으로 AI 관련해서는 가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애플에게서는. 왜냐하면 늦게 출발했고 완벽하게 가야 된다는 건데 AI는 완벽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전략이 AI는 맞지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투트랙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큰 시장인데 이거를 투트랙으로 간다? 잘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생태계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AI 생태계 확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도라든가 유럽 효율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글로벌 AI 시장에 있어서는 다국적 연합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아케타입 전격 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다크웹 최대 마약 거래소 중 하나가 폐쇄가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최대 61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거래를 이어왔었던 아케타입 마켓이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이번 성과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수사로 해서 이제 독일의 유로폴이 협력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익명성에 숨었던 거미줄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구조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여주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지역만이 있고 국민에게 통제 등의 측면이 있고 다크웹이 아닌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디스코드로 더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보여주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다크웹 마켓에서는 실제 조직의 내부에 대한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은 못했지만 조직의 평정을 흔든 건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회복이 되고 분산은 조용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흐름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에 해야 될 것 같고 AI 기반의 패턴이라든가 플랫폼의 조기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합성이라든가 다크웹의 취약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범죄의 수사에 저해서 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가장 오래된 다크웹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아케타입이 문을 닫게 됐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 성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앞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될까요? 그 국제 공조나 어쨌든 효율성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조사 및 공유성에 대한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 수요는 합법적인 충족 을 하는데 공급 기술이 해결을 못하는 불균형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을 많은 조사가 못 따라간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의 마약 시장 진짜 문제는 단속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조사 같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 제도의 불일치라든가 증거의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한 불일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 제도라든가 기술이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및 규제나 글로벌의 표준화라든가 지속적인 신속한 대응 체제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크웹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이 함께 힘을 합쳐서 폐쇄를 시켰다라는 부분까지 5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6번째 키워드는 30억 광고 있는 앱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를 거부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광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 11년 만에 메타가 이제 왓츠앱을 전격적으로 수익화하기 위해서 좀 나서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제 창업했을 때 창업자들이 광고 없는 메신저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 개인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뭐 수익화하는 부분이 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기사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문제가 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광고 없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철학을 광고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변화가 12년 만에 이제 바꿨다라는 게 갑작스럽게 바꿨다라는 게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월간 사용자 30억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30억에 대한 블루오션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메타 주가가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것 같고, 프라이버시 약속과 이제 충돌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도 어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어기고 있는 것 같고, 광고가 대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탭에 표시된다고 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이제 프라이빗
플랫폼이 깨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소지 위반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문제가 좀 있으면서 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메타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커버그는 이 철학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안 플랫폼으로 사용자들 이동이 좀 촉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주가에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광고 없는 메신저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왓츠앱 광고 도입이 사용자 신뢰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용자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회가 리스크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기회 요인을 먼저 좀 보면 수익성과 이제 현금 창출의 강화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이제 사실은 이게 수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플랫폼 수익화에 시즌2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억 정도에 대해서 광고가 붙기 때문에 수익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왓츠앱 광고 도입은 미사용의 어쨌든 걸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30억이 보는 거니까 30억이 보는 거니까 분명히 광고가 붙겠죠. 그래서 메타라는 마진 높은 광고의 수익 증대가 될 거고 라마가 어쨌든 붙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AI가 붙는 거기 때문에 구독형 기반이 확보가 될 거고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거고 고정비 없이 증가된 수익이 증가됐기 때문에 매수 근거로 이제 활용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사용자들은 사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메시지를 던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정치적 규제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고 AI 독점이나 플랫폼 권력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화를 낼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은 강화되지만 공공성 신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든 응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AI 생태 확장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이탈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광고의 하락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1%가량 올라선 모습이고요. SKC도 18%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16%, 토니모리와 펜트로는 나란히 13%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하나솔루션이 10.97% 하락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0%대 낙폭 그렸습니다. 넥슨게임즈와 헥토파이낸셜도 나란히 9%대, SK이터닉스도 7%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어제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 급등은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또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그래도 힘을 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25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0.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1.5%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었습니다. 또 미국 상원이 반도체 지원법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점도 반도체 업종에 투자 매력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화학 소재를 만드는 자회사인 솔브레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솔브레인 홀딩스도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두 종목 어제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특히 SK하이닉스가 또 사상 최고가 달성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주회사라는 점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길을 끌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솔브레인 홀딩스는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또 바이오 헬스케어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총 21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또 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게 되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제도 변화 가능성이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반도체 산업도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땡땡홀딩스도 이제 시총이 좀 작아도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 중에서도 좀 흐름을 타고 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반도체 산업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긍정적인 흐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AMD에 이어서 브로드컴에도 HBM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이미 HBM4 일부 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는 25만 원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안정성과 또 소재 내재화, 즉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게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계열사들은 이 변화에 대응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HBM 모멘텀이 AMD랑 브로드컴을 통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또 SK하이닉스는 HBM 소량의 샘플도 조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DDR4랑 DDR5 가격도 거의 반등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흐름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C 볼 텐데요. 어제 시장이 좀 오후장에 고꾸라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잘 안 가던 SKC도 움직였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8%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SKC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몰렸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에 쓰이던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를 코어층으로 사용을 하는데 온도 변화에 강하고요. 또 전기 절연 효과도 뛰어나서 반도체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점차 속도를 내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공장을 세운 자회사 SKC 앱솔릭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이전에 밝힌 바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 반도체 유리기판 쪽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 생산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처럼 유리기판 테마에 대한 관심이 어제장에서 SKC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유리기판은 어제 리포트에 대한 효과도 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에서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한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했습니다. SKC도 흐름이 좋았지만 다른 종목들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SKC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PI는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JNTC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YC캠과 필옵틱스 등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유리기판으로 대체되는 추세 속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진출한 여러 기업들이 어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함께 받았고요. 특히 SKC 앱솔릭스는 내년 초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다가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도 일단 반도체 투톱이 바로 서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밑에 단까지 같이 흐름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발열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금 유리기판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C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흐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고려아연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7%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어제 고려아연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이유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TMC라는 회사에 한 5% 정도의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TMC는 심해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등이 섞여 있는 망간 단괴를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런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2027년에 완공될 자사 니켈 재련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희소금속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모니는 군사,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꼭 필요한 소재로 지난해부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려아연이 미국으로 20톤 규모의 안티모니를 수출하게 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미국 내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출을 통해서 향후 미국 내 방산이나 첨단 산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지금 수출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다른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특히 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자로 좀 돌아와서 이번 투자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사업에 어떤 의미를 좀 주게 될까요? 네, 이번 투자는 사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벗어나서요. 자립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관련 기업의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건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안티모니 수출 확대는 고려아연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또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과 재련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또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련 정책 변화와 리스크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도 2차 전지인 캠코라는 회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런 광물 확보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고려아연은 지금 3.2%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주가가 지금 10% 넘게 빠졌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여서 사실 오늘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이 법안 초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2028년까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받던 세금 혜택이 5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에서 가장 큰 태양광 업체 중에 하나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태양광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면 미국 내에서 태양광 설치 비용이 크게 오르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진 거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SK 이터닉스,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어제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국내에 좋은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미국 쪽에서 뭔가 리스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주가 흔들림이 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한화솔루션이 미국 이슈에 크게 반응한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재생에너지 시장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적극 지원해온 산업인데요.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설치 비용이 올라가면서 신규 설비가 줄고요. 결국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한화솔루션 같은 글로벌 태양광 업체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미국 정책 변화가 곧바로 수익성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반영해서 어제는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이번 법안으로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도 선런이 지금 40% 넘게 하락을 해서 사실 오늘 주가 흐름도 좀 예측해 본다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다른 이번 법안이 원자력이나 배터리 같은 다른 에너지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지만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와 배터리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력과 지열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3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에너지 산업 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아서 상원과 하원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은 부담이 커지는 반면 원자력 등은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방향이어서 시장에서는 이 차이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종목들 흐름을 잠시 좀 보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5.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국내 정책 모멘텀을 본다면 HD 현대에너지인데 이 종목도 오늘은 4%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재생 관련주들 흐름이 오늘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장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그 갈등이 조금 더 격화가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까지 짙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도 조금은 복기를 해보자면 어제 시장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3,000포인트를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이 포인트를 앞두고 코앞에서 미끄러진 상황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봤을 때 진짜 3,000피를 바로 코앞에 두고 미끄러졌습니다. 겨우 이 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 건데 지금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좀 봉쇄되는 게 아닌가. 그럼 봉쇄되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자금이 전 세계 에너지가 한 20%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 최근에 좀 평화의 길이 좀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 등 혹은 최근에 어제 간밤에는 뭐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그런 경고성 멘트를 해서 그게 좀 하방 압력으로 받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제 국제 유가가 플러스 5%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금 선물 가격이라든지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현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만 긍정적인 면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에서는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약 3,1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비쳤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한 10월 달쯤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 그런 예정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금 경제를 다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이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더 하락폭이 깊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유가도 급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4% 급등하면서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도 흥구 석유가 1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가가 좀 불안정하고 이렇게 오를 때 사실 유가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항상 이제 최고점이 23,000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었죠. 지금 그 언저리까지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렇게 정유주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리고 밀값도 한 2% 정도 어제 간밤에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방산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하이 운임지수 역시 오름폭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발언의 G7 일정을 조기에 이제 귀국하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섰죠. 돌아서서 이제 벙커버스터를 동원한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진 만큼 미국이 지금 개입해서 중동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미국이고 이란은 중국이나 러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3차 대전까지 이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3차전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금 관련해서는 오히려 안정 자산이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8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 좀 좋지 못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흐름이었죠. 오후 들어서 더욱더 좀 낙폭이 깊었었는데요. 3,000피를 코앞에 두고 이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미끄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좀 고조가 되면서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도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43%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36% 하락하면서 772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3,000선을 바라보다가 지금 2,950선이 깨지면서 그 아래로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만이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안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잠깐의 반등일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파마 리서치가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는데 오늘은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이러한 신호가 어떠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침 시장에서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코인 이슈들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남북 경협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수급은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고요. 흐르는 섹터들 안에서도 주도권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늘 시장 어제 오후에 들어서 좀 낙폭이 있었는데 그 시장의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리스크 때문에 장 초반부터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 초반에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 초반에는 이렇게 어제는 전강 후약을 좀 비쳤었죠. 미증시가 상승해서 이제 전반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후반 들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아직 코스피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만 해준다면 반등 여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관련주라든지 정유주 그리고 2차 추경으로 인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라든지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어제 새벽에 좀 통과가 됐죠. 미국 상원에서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에서도 움직임을 지금 현재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로서는 지금 현재 미투온이 플러스 8%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즌이라든지 고스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이 5% 정도의 후발주로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도입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7월 1일 날에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컨퍼런스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유주도 지금 흥구석유가 12%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흥구석유를 선두로 한국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해운주는 흥하윤 이런 쪽이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한번 물가가 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료라든지 곡물, 음식료 쪽도 지금 소폭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밀리면서 푸종목이라든지 혹은 방산이라든지 정유주 이런 쪽이 좀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혹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갈등 고조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즉 섹터주들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지역화폐에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좀 주도주로 계속해서 끌고 갔었던 조방원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연일 너무너무 잘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위권 안으로도 들어오면서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럴 때 쉬어갈 때 사실 아직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은 보조금을 좀 축소한다고 했었었죠. 네. 2026년도에는 뭐 60%를 축소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나머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얘기를 한 만큼 태양광과 풍력은 좀 악재로 작용해서 매물이 출회가 있는 반면에 원전이라든지 혹은 전력 쪽 이런 쪽은 보조금을 더 정책해 나간다고 미국 쪽에서 밝힌 만큼 그에 대한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원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동 리스크가 아직 상존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가 유효한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액 공제 이야기 또 해주셨잖아요. 사실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이 세액을 공제 이야기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 관련주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 코너에서도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좀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하나솔루션 지금 낙폭이 심합니다. 지금도 5% 하락하면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따라붙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쪽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정책주로 좀 부각받으면서 오름세를 좀 키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름폭을 많이 키웠었죠. 한 70%, 한 100% 정도 올랐다가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박스권 구간을 다지고 있어서 박스권 구간을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밴드랑 상단 밴드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 공략을 단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단 밴드에서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갖추시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책에 대해서는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정책에 대해서 아직 속도는 안 내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거를 먼저 지금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하정우 이제 네이버 센터장도 낙점을 하면서 AI 관련주가 클로바X 관련주들이 프로젝트를 단행했던 이제 알체라라든지 오브젠 그런 쪽이 좀 시세가 나오듯이 먼저 어떤 정책을 좀 펼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역시 6월 19일 날 2차 추경안을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속도를 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오늘 지금 웨캐시도 1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라클도 지금 1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다 지역화폐 관련주고 혹은 플러스로 이제 코나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다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쪽으로 먼저 좀 속도를 내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정책주 위주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더라도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AI 국가 대표 기업을 선정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가장 먼저 네이버 쪽으로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 오늘 반도체 투톱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먼저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좀 박스권이고 잘 못 갔던 좀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투톱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지금은 담아봐야 되는 시기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박스권 상단 밴드는 거의 6만 원대에서 좀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이고 박스권 하단 부근은 52,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지금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2028년도까지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제는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시제품 역시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제품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호재로 작용해서 강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고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SK하이닉스가 밀리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은 삼성전자가 좀 그렇게 반복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과정 속에서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6만 원대에서 항상 조정 구간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인지 내가 좀 중장기 포지션인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상단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 파악을 해보시면서 단기 포지션 아니면 장기 포지션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또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또 시세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HBM 관련된 소부장들도 지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HBM
쪽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이크론 쪽도 지금 계속해서 시세 받고 있고요. 네, HBM 쪽으로 매출이 고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AI 수요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HBM 역시 수요가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매출액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확대되면은 당연히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램 역시 같이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PCB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HBM이 많이 올랐으면은 뭐 D램이라든지 CXL 그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 관련해서 지금 뭐 CXL 관련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변압기 쪽으로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변압기 쪽도 같이 덩달아서 AI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조금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종목이라든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력 쪽이 아무래도 AI가 많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공급망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역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력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한일전기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가가 8%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이 83,500원 정도 터치하고 나서 하방 압력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주가가 어느새 8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가 폭증하면은 전력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 정책도 유효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일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변압기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휴성중공업도 올라가고 있고 변압기 관련된 관련주들도 오늘 같이 시세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7월 중에 AI 국가대표 기업을 5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같이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000포인트 딱 2걸음 정도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은 2,945선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행히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움직임이고요. 환율이 좀 올라왔어요. 1,374원까지 좀 올라오면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현물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전보다는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순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선물 쪽은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세 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증시도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다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아직 오전이지만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물론 우리 시장도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개별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이 훨씬 더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유가 이제 급등이라든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영향은 좀 받겠지만은 그 이제 하단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제 이제 3,000포인트를 강하게 조금 넘어섰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좀 간발의 차로 3,000까지는 넘지 못하고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방산 쪽은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중소형단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방사는 계속해서 조선 쪽과 함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이제 테마주들이 상당한 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쪽,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왔던 화장품, 엔터 이쪽이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기회로 내삼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만 비중을 크게 실으시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좀 기회 주는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못 담았던 종목들을 담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큰 금액의 매수 대기 자금이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서서 이제 평가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시자마자 시장 돌아섭니다. 지금 0.14% 강보합으로 올라오고요. 코스닥도 0.44% 강보합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못 갔던 종목들 좀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도 업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도 사실 워낙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다 보니까 못 담았다면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모든 주식이 저점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저점 잡기에는 지수 따라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뭐 방산, 조선 이거 다 좋은 거는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비중을 그래도 나누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방산주들을 이전부터 뭐 비중 한 60~70% 이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극적으로 뭐 러우 전쟁과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조금 누그러드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 방산주들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방산주 오를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조금 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매도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방산 조선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라는 어떤 평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거를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반도체,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아까 좀 눌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못 담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투자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한 섹터에 이제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을 나누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했을 때는 좀 살짝 눌리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어제는 SK하이닉스를 점검을 해봤으니까 오늘 보면 반도체 전략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브로드컴, AMD 이야기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HBM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외로 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눌렸을 때도 삼성전자는 버텨줬고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강보합을 지키고 있다. 그럼 이 정도에서의 선은 좀 의미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삼성이 지금 뭐 HBM 공급도 여전히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만약에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멈춰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 주가가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브로드컴에 이제 HBM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추후에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또 6, 7만 원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는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이라든지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실적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강한 편입니다. 그만큼 삼성은 조금 둔한 편이었는데 오늘부로 약간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장세로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AI발 호재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때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 쪽에도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빅테크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이 상승할 때는 훨씬 더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조금 안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이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이 중요한 것은 HBM을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하나의 어떤 그런 돌파구는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워낙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지금 TSMC한테 상당히 좀 밀리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단폭은 굉장히 좀 제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HBM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한 상세 부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파운드리 쪽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으시기보다는 한 전 저항대 구간인 한 6만 5천원에서 7만 원대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고인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주가 추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상단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어느덧 상승폭도 키우면서 1.1%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게임 자리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관세 좀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있으면 좀 담아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게임즈 4.9%, 그리고 넷마블도 1.9%, 넥스게임즈도 1%대, 크래프톤도 강보합 수준, 펄어비스 또한
강보합 수준에서 다시 좀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텐센트 쪽에서 넥슨에 대한 인수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글로벌 게임사들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 쪽에 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 남북 경협입니다. 역시나 이쪽도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 받고 있는 거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이제 우즈벡에서 남북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평양 대회 참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단독 뉴스라서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외로 오늘 또 기관 쪽에서 상단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해서 지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름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석유입니다. 여기 이제 중동 리스크랑 연결을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오후에 미확인이긴 한데 소식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세척이 불이 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운주들 강세를 보였고 석유주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뉴욕 증시는 떨어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 3개는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게임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이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엮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실적 부진을 벗어나서 앞으로 이제 흑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정권에서는 사실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게임 산업은 지금 밀어줘야 된다라는 어떠한 적극적인 이제 의지를 굉장히 좀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 WTO에서 게임은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게임을 질병으로 이제 코드로 도입을 하는 것은 유보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 브랜드라든지 인디 게임 쪽으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좀 엮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게임업계한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게임 기업들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 4년 동안은 주가가 좀 못 갔던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을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신작에 대한 부재도 있었고 당연히 이제 흥행하는 이제 IP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실적 부진으로 또 이어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작년부터 굉장히 흥행하는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작 출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또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내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이제 모바일 게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라든지 PC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비용도 적게 들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겪을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콘솔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피해 거짓이라든지 뭐 스텔라 블레이드 등 굉장히 그 콘솔과 PC 게임에 맞춘 게임들이 흥행 가도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콘솔 관련해서 굉장히 좀 그 불모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뭐 수상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중국 자본이
또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넥슨을 인수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카더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중국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뭐 텐센트 같은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하거나 지분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결국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게임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또 이제 그 한한령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시장까지 뚫린다 했을 시에는 정말 이제 중장기적 성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것들이 있죠.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등등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 중에서 사실 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통과 법안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지역화폐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게임주 안에서도 코인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코인 테마가 붙으면 완전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위메이드가 이제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이제 코인 오를 때 같이 올랐던 이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게임주들 다 죽어갈 때 뭐 코인 올라가면은 시세 올라가면 위메이드도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장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대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가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코인의 시세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역풍을 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로지 이제 게임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코인 쪽으로 엮여 있는 쪽보다는 그냥 이제 그 IP가 탄탄하고 펀더가 받쳐주는 기업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도 바닥권을 다지고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지만은 그 코인 시세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폭도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뭐 넷마블이라든지 실질적인 이런 펀더로 인해서 좀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코인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보여서 엮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통과해서 오늘 세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지역화폐, NFT, 뭐 STO, 전자결제 관련주들 전부 다 강세 좀 보이고 있어서 함께 좀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남북 경협 쪽으로 옮겨 볼게요. 사실 이쪽은 워낙 좀 테마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기는 한데 지난 2018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또 남북 경협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때도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이번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기대감을 키워봐도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경협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또 했던 이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의도가 이제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이제 앞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하는 관계로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이 많이 풀어지는 지금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출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협주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좀 일정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제 어떠한 그런 실무적인 이제 회담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때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뭐 개성공단 이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철도 인프라 교통 이쪽이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난티라든지 신원 그리고 뭐 JST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아난티를 조금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뉴스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신흥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대장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18년도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평창올림픽 때 남북 단일화를 또 진행을 했었죠. 그때 그 기대감에 한때는 뭐 3만 원도 넘어갔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10,000원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조정 없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10,000원 이하 때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북 경협 테마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이 이제 골프라든지 뭐 이제 리조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행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뭔가 이제 펀더 개선까지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다른 경협주들에 비해서 테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모두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난티가 좀 계속해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또 현대 엘리베이터를 담아가서 이 종목도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대장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나 아난티 같은 종목들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석유 테마로 좀 이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중동 리스크랑 연결을 좀 지어봐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능성이 좀 있게 된다면 유가가 $100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썰만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반영을 좀 해나가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종목을 좀 고른 데 있어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안전하게 대형주가 좋을지 아니면 많이 움직이는 흥구석유 같은 중소형단을 좀 봐야 될지도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민감도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뭐 상한가 갈 때 사실 대형주들은 많이 가야 뭐 5%에서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진짜로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걸 보신다면은 저는 대형주 쪽이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단은 너무 이제 좀 테마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유주들의 어떠한 그런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쌀 때 이제 석유를 사놓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가장 이제 손해봤던 시기가 코로나19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올라야지 정제 마진까지도 계산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한다면 SOL 같은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O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업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뭐 비중이 79%는 뭐 정유, 네. 10%는 화학 이런 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 석유 쪽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배터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그 석유에 대한 어떤 석유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그대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락폭이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펀더까지 좀 받쳐주고 있는 SOL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SO일 궁금했었는데 말씀 잘 해주셨네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 이야기도 있고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리포트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만나서 좀 오르기는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상승 탄력도는 중소형 단이 더 좋겠지만 정제 마진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가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이 이란에 직접적으로 항복을 요구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출발과 함께 우리 시장도 이 여파를 이어받아 양시장은 처음부터 희비가 교차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장 코스피 0.28% 상승하며 2,958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9% 현재 상승하며 779선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매매 동향 개인 홀로 593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각각 67억 원, 677억 원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매매 동향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8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460억 원가량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홀로 648억 원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 1.5% 상승하면서 올라주고 있고요. 현재 오늘 JP모건에서 코스피가 3,200선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오늘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 0.62%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종이와 목재 0.56%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식음료품과 그리고 운송창고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업종지수, 코스닥 업종지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정밀기기 1.35% 상승하고요. 기타 서비스, 오락문화 각각 0.8% 그리고 0.7%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업종지수에서는 건설업이 2.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보험과 유통업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더해서 또 함께 빠져주는 업종 제약도 함께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USA 행사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고 또 제약까지도 함께 빠져주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시장 거래대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네이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22만 8천 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역시도 2.5% 상승하면서 9만 4,3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적으로 새 정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방산주 역시나 오늘까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2% 상승하면서 5만 8,8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0.1% 상승한 24,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증권가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 또 리스크보다 더 높은 리턴으로 기대감 높여가면서 현재까지도 상승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살펴보기 전에 이 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는 카카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반영하면서 그래도 올라주는 종목이 오늘 많았습니다. 그리고 풍산, 방산 섹터 마찬가지로 새 정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였죠. 마찬가지로 신풍제약도 오늘 코로나19 유럽에서의 제약 확인 소식에 또 한번 올라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로킷 헬스케어 13% 넘게 올라주면서 15만 15,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킷 헬스케어 많이 올라줬고요. 또 오리기술 역시 1.25% 상승하면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또 PI는 오늘 1.7% 빠지면서 10,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웹캐시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21,200원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제는 6% 넘게 상승하면서 4,500원 선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미용기기 섹터였던 비올은 현재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인 상장 폐지 가능성에 나서면서 현재 루토닉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에 이어서 세 번째 피부 미용기기의 퇴장으로 오늘도 함께 주가가 올라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흥구석유 오늘나 역시나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한가를 터치한 데서 이어서 현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있고요. 오늘 흥구석유의 급등세가 또 한 번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도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의 길을 함께 열면서 이 정식인가를 통해 공식적인 영업이 할 수 있도록 작용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 주가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G2파워는 액침 냉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또 AI 데이터 센터 서버 냉각 시스템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함께 이어지면서 또 한 번 강세를 더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헥토파이낸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이 많이 증가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1.2%대 상승하면서 58,8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아까 움직임 보시면 상승불을 켜줬지만 현재는 0.1%대 하락하면서 24만 8천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9% 빠지면서 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4%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현재 2%대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현재 나란히 0.4%와 0.6% 오르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했을 때는 약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강보합까지는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000피 앞에서 멈칫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매수 찍혀 있다는 겁니다. 500계약이라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오후장에서 이 규모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환율도 1,374원까지 회귀한 상황이라서 오후장까지도 이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